제174화 종회 강유의 죽음 제1장 강유가 말했다. 먼저 강군 위관에게 등해를 잡아들이라는 영을 내리시오. 그래서 등해가 위관을 죽이려 든다면 그것이 바로 모반이사를 드러낸 증자가 될 것이오. 장군은 그때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면 돼요. 종회는 크게 기뻐하며 위관에게 수십 명을 이끌고 성도로 들어가서 등해 부자를 잡아오라는 영을 내렸다. 이에 위관이 떠나려 하자 위관의 부하가 말렸다. 이것은 종사도가 등장군으로 하여금 장군을 죽이게 하여 그의 반역이사를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니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러자 위관이 말했다. 걱정 마라. 내게도 계책이 있다. 그리고는 경문을 20-30통 써서 요소요소해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칙명을 받들어 등해를 체포하노라.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를 묻지 아니하겠다. 속히 투항하면 벼슬과 상을 내리겠으나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그리고는 죄인을 호송하는 함거를 준비해 밤을 새워 성도로 향했다. 새벽녘이 되자 등해의 부장들 가운데 경문을 본 자들은 모두 위관이 탄 말 앞에 엎드려 항복했다. 이때 등해는 부중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위관이 수십 명을 이끌고가 큰 소리로 외쳤다. 칙명을 받들어 등해 부자를 체포하러 왔노라. 등해는 깜짝 놀라 침상에서 굴러떨어졌다. 위관이 무사들에게 소리쳐 등해를 포박한 뒤 함거에 실었다. 그 아들 등충이 나와 무슨 일인지 묻다가 역시 포박을 당해 함거에 실렸다. 부중의 장수와 관리들은 등해 부자를 구하려 했지만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밖에서 먼지 구름이 크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어 척후병이 달려와 종회가 대군을 이끌고 왔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고 말았다. 종회가 강유와 함께 말에서 내려 부중으로 들어갔다. 등해 부자가 붙잡혀 묶여있는 모습을 보자 종회는 채찍으로 등해의 머리를 후려치며 꾸짖었다. 송아지나 치던 놈이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자 옆에 있던 강유도 꾸짖었다. 필부 주제의 유행수로 모험에 성공하였다만 오늘은 역시 요 모양 요 꼴이로구나. 등해도 치지 않고 꾸짖었으나 종회는 대꾸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등해 부자를 낙양으로 압송하라는 영을 내렸다. 그런 다음 성도로 들어간 종회가 등해의 군말을 모조리 손에 넣으니 그 위관과 명성이 크게 떨치게 되었다. 이에 강유를 보고 말했다. 내 오늘의 아비로소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강유가 말했다. 축하하오. 하지만 옛날 한씨는 책사 괴통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미양궁에서 화를 입었소. 월나라 대부 문종은 오호에 같이 가자는 법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졸지에 칼에 엎드려 자결하고 말았소이다. 이들 두 인물의 공적과 명성이 어찌 빛나지 아니하였겠소? 그 실패는 이에 득실에 박지 못하고 낌새를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였던 탓이오. 이제 공이 큰 공을 세워 위세가 주군을 흔들고 있으니 어찌 배를 띄워 흔적 없이 사라지거나 아미산에 올라가 신선 적송자를 따라 논일 생각을 아니하시오. 종회가 껄껄 웃었다. 하하하, 그 무슨 말입니까? 장군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나이 아직 40도 아니 되었는데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지 어찌 물러나 한가히 쉬는 것을 본받겠습니까? 강유가 말했다. 물러나 쉴 게 아니라면 빨리 좋은 계책을 도모해야 하오. 이는 공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 이 늙은이의 말을 번거롭게 들을 필요도 없소. 그러자 종회가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하하하, 백야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군요. 이로부터 두 사람은 날마다 대사를 서로 의논했다. 강유는 은밀히 후주에게 글을 써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며칠만 치욕을 참고 계시옵소서. 제가 곧 종묘사직의 위기를 다시 안정시키고 어두워진 해와 달도 다시 밝게 만들어 한나라 왕실이 이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겠나이다. 한편 종회는 강유와 함께 모반을 꾀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마소에 편지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종회가 편지를 받아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사도가 등해를 잡지 못할까 싶어 군사를 직접 이끌고 장안에 와 있어. 서로 가까이서 보게 되었으니 먼저 이렇게 알리는 것이오. 종회는 깜짝 놀라 말했다. 내 군사가 등해보다 몇 배나 많으니 단지 등해를 잡을 생각뿐이었다면 나 혼자서도 능히 처리할 수 있음을 진공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병력을 손수 이끌고 온 것은 나를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는 향후 대책을 물으니 강유가 말했다. 임금이 신하를 의심하면 그 신하는 죽게 마련이오. 등해가 어떤 꼴을 당하였는지 잊었소이까?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일이 성공하면 천하를 얻는 것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서촉으로 물러나 유비 정도의 왕국은 건설할 수 있겠지요. 강유가 말했다. 요즘 듣자니 곽태우가 얼마 전 별세하였다더군요. 곽태우가 남긴 조서라고 꾸며 사마소를 토벌하면서 그가 임금을 시해한 죄를 묻는 것이 좋을게요. 공의 재능이면 중원을 능히 석권하고 평정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럼 백약께서 선봉장을 맡아주셔야 합니다. 이를 성공시킨 뒤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도록 합시다. 견마지로를 다하리다. 그러나 장수들이 따르지 아니할까 걱정이요. 내일이 마침 정월 대보름입니다. 총나라 궁전에 등불을 환히 밝혀놓고 장수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조리 목을 벨 것입니다. 이에 강유는 속으로 기뻐했다. 다음 날 종해와 강유 두 사람은 장수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종해는 갑자기 술잔을 붙들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장수들이 놀라 그까닭을 물으니 종해가 대답했다. 곽태우께서 붕어하시면서 남긴 조서가 여기 있소. 태우께서는 사마소가 남쪽 궁궐에서 임금을 죽인 대형무도한 자인데 조만간 위나라 임금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하셨소. 이에 내게 명을 내리시어 그를 토벌하라 하셨으니 그대들도 모두 서명하고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루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눈치만 서로 볼 따름이었다. 그러자 종해가 칼을 뽑아들며 말했다. 명령을 어기는 자는 목을 베리라.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모두 서명했다. 종해는 서명을 마친 장수들을 궁 안에 가두고 군사를 배치해 그들을 단단히 지키도록 했다. 강유가 말했다. 내보기에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장수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모조리 구덩이에 파묻어 버립시다. 내 이미 궁 안에 구덩이를 하나 파고 큰 막대기를 수천 개 준비하라는 영을 내려두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때려 죽여 구덩이에 파묻을 생각입니다. 이때 종해 곁에는 그의 신복장수 구건이 있었다. 그는 종해의 신복이 되기 전에는 혹은 호열에 예쁘하였다. 그런데 그 호열이 바로 궁에 갇혔다. 옛상관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구건은 종해가 구덩이에 모두 파묻겠다고 한 말을 몰래 호열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호열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아들 호연도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 외지에 나와 있는데 종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줄 어찌 알겠느냐. 네가 지난날의 정을 생각하여 이 소식을 아들에게 전해준다면 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러자 구건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종해에게 고했다. 주공께서 장수들을 아내가 두셨는데 먹고 마시는 것들을 불편해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을 시켜 물과 음식을 나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종해는 평소부터 구건의 말을 들었기에 그 일에 감독을 맡기며 당부했다. 중요한 일을 내게 맡긴 것이니 이 일이 절대로 새어나가서는 아니 된다. 예, 주공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절대 새어나가지 않도록 엄중단속하겠습니다. 구건은 호열의 신복 하나를 몰래 안으로 들여보냈고 호열은 그에게 밀서를 전했다. 그는 밀서를 가지고 호연의 군영으로 달려가서 상황을 자세히 전한 다음 밀서를 바쳤다. 깜짝 놀란 호연은 각처의 군영에 이 밀서를 돌려 일의 진상을 알렸다. 크게 노한 장수들은 호연의 군영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우리가 죽더라도 어찌 역적을 따를 수 있겠어? 호연이 말했다. 정월 18일에 모두 궁전으로 쳐들어가 이러저러하게 합시다. 감군 위관은 호연의 계책을 크게 기뻐하며 즉시 군마를 정돈한 뒤 구건을 통해 이 사실을 호열에게 전하도록 했다. 호열은 이 사실을 궁 안에 갇혀 있는 장수들에게 알렸다. 제2장 한편 종해는 강유를 불러 물었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큰 뱀 수천 마리가 나를 몹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길조인가요? 흉조인가요? 꿈에 용이나 뱀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길하고 경사스러운 징조요. 종해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다시 물었다. 신문할 기구들이 준비되었는데 장수들을 나오게 하여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지만 그자들은 모두 복종할 마음이 없어 결국은 해가 될 터이니 일찌감치 죽여버리느니만 못하오. 종해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강유에게 무사들을 이끌고 위군 장수들을 죽이러 가라는 영을 내렸다. 강유가 움직이려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일었다. 그 바람에 정신이 혼미해진 그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좌우에서 부축해 일으키자 그는 한참 뒤에야 깨어났다.
그때 궁궐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요란하다는 것을 누군가 알렸다. 이에 종애가 부하를 시켜 알아보려는데 함성이 크게 울리고 사면팔방에서 군사들이 계속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귀를 기울이고 있던 강유가 말했다. 이는 분명 장수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니 먼저 그들의 목부터 베는 게 좋겠소. 그때 상대편 병사들이 벌써 궁안까지 들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종애는 궁전문을 닫아 걸고 병사들에게 궁전 지붕에 올라가서 기왓장을 던져 막으라는 영을 내렸다. 이렇게 싸우는 동안 양측에서 수십 명이 죽었다. 궁궐 밖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상대편 군사가 궁전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종애는 직접 칼을 뽑아들고 몇 명 쳐 죽였지만 마침내 어지럽게 날아드는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러자 장수들이 달려들어 종애의 목을 벤 뒤 높이 내걸었다. 강유는 칼을 뽑아들고 전각에 올라가 좌충우돌했지만 불행히도 가슴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강유는 하늘을 우러러 크게 외쳤다. 내 계책을 이루지 못함도 하늘의 뜻이로구나. 그리고는 스스로 목을 베어 죽으니 이때 그의 나이 59세였다. 이 정변으로 궁중에서 죽은 자는 모두 수백 명에 달했다. 위관이 말했다. 모든 군사는 각자의 군영으로 돌아가 어명을 기다리라. 위군 병사들은 원수를 갚고자 앞다투어 강유의 배를 갈랐는데 그 쓸개가 달걀만큼이나 컸다. 장수들은 강유의 가족도 모두 잡아들여 죽였다. 한편 등해의 부하들은 종애와 강유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등해를 구출하기 위해 밤을 새워 압송행렬을 뒤쫓았다. 이 사실을 누군가 알리자 감군이관이 말했다. 등해를 체포한 것이 바로 나인데 그 자를 살려두었다가는 내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러자 혹은 전속이 말했다. 지난날 등해가 강유성을 점령할 때 저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관리들이 말려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 마땅히 그 원한을 갚아야지요. 위관은 크게 기뻐하며 전속에게 군사 500을 내주어 추격하도록 했다. 이에 전속이 군사를 이끌고 면주현에 도착했을 무렵 등해 부자는 함거에서 풀려나 성도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전속의 군사가 달려오는 것을 보자 자신의 휘하군사인 줄 알고 따로 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가온 그들에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소식을 물어보려는데 전속이 달려들며 단칼에 등해의 목을 베어버렸다. 아들 등충도 전속의 군사와 어지러이 싸우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덧없이 죽은 등해의 최후를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어려서도 개교에 뛰어나더니 꽤마나 용병에도 능하였더라. 눈으로 응시하면 지리를 알고 고개 들어보면은 천문을 아네. 말들이 도착하면 산기슭 끊고 군사가 몰려오면 돌길 가르며 공이루자 몸부터 해를 입으니 그 인억 한강 위를 떠도는구나. 험준한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천혜의 요새였다고 할 수 있는 총나라를 일거에 멸망시킨 것은 등해였다. 조조나 사마이도 하지 못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용이 주도한 전략가는 산에 오르면서 내려갈 때를 미리 생각한다. 그러나 등해는 총나라를 정복한 후 자기 부하들을 마음대로 세관리에 임명해 그곳 백성들을 위무하는 등 민심안정에 주력했다. 점령군 사령관으로선 타당한 조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위나라의 중심 세력이 아니라는 점에 있었다. 그래서 총나라 정복에 성공한 자신을 불안하게 바라볼지도 모르는 당시의 실력자 사마소를 의식해야 했으나 오히려 그는 편지를 통해 그 의구심을 키워주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정사 삼국지는 등해를 이렇게 평했다. 강인하고 건장한 등해는 공을 세우고 큰 일을 이루었으나 화를 미리 막는 데는 생각이 부족하여 잘못과 실패를 초래하였다. 여기에 좀 더 현대적인 해석을 가해보자면 등해는 실무 능력은 뛰어났지만 정무 감각이 부족했던 것이다. 등해에 앞서 한중 점령의 공을 세웠던 종애의 죽음에 대해 후세 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어릴 때 신동이라 칭송받더니 일찍이 비서랑이 베었더랬지. 묘책으로 삼아서 경청케 하니 당신은 장자방에 칭호 얻었지. 수춘에서 수많은 계책 내었고 건각에선 무의를 드날렸으나 도주에 숨는 법은 배우지 못해 떠도는 넋 고향을 그리워하네. 시에 언급된 도주란 춘추시대 월나라의 재상이었던 범여가 벼슬을 그만두고 돛땅에서 숨어 살 때 주공이라 불린 데서 연유한 호칭이다. 거듭되는 성공에 간이 부은 종애는
갑자기 천하를 집어삼키겠다는 엄청난 야심을 품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수제 소리를 들었고 출사한 뒤에도 최고 권력자인 사마사에 뒤이어 사마소로부터도 임자는 나의 장자방. 이란 소리를 들으며 출세가도를 달려온 그에게 거칠 것은 없었다. 여러 개 책을 내었고 또 그것이 들어맞았다. 세상만사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는 것 같았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그는 천하를 차지할 생각으로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내리는 자는 같기 때문에 장병들은 언제나 자기가 두는 대로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장기판의 말 입장에서도 그 명령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한다. 여기서 주군과 주군 대리인 또는 주군과 참모의 위상이 갈리는 것이다. 적어도 대리인이 주군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는 한 장병들의 충성이 대리인에게로 향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자기 야심을 위해 주군을 치라고 강요하니 장병들은 도리어 칼끝을 대리인에게로 돌렸던 것이다. 똑똑했던 종에는 왜 그 점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보여도 바둑을 직접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거기다 종의 야망은 너무 컸고 갑작스레 품은 그 야망의 실현 계획도 실은 주도 면밀하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 정사 삼국지는 종회는 숙련된 책략가로 이름을 드러내어 이 영예의 임무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에 큰 뜻이 지나쳐 재앙과 환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회가 오자 신속히 사변을 일으켜 일족을 모두 죽게 만들었으니 어찌 미혹과 재앙이 아니겠는가? 라는 인물평을 남겼다. 한편 같은 시기에 죽은 강유를 한탄한 시도 있다. 천수에서 영재를 자랑하더니 양주서도 이제가 태어났구나. 혈통을 따져보면 강태공 후에, 병법으로 따지면 제갈량제자. 두려움 없을 만큼 담이 컸었고 한 번 맹세 마음은 변함없으니 성도에서 몸 죽던 바로 그날에 장수들의 슬픔은 그지없더라. 삼국시대를 연 1세대 이후의 인물들 가운데 개교가 뛰어났던 등의 종회, 강유가 공교롭게도 모두 같은 날 죽고 말았다. 총나라 강유의 죽음에 대해 정사 삼국지는 다음과 같은 인물평을 실었다. 강유는 대체로 문무를 겸하고 공명을 세우는 데 뜻을 두었으나 군사들을 농락하고 군대를 욕보였으며 판단은 명확하였으나 주도 면밀하지 못하여 끝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노자도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변변치도 못한 작은 나라에서 여러 차례 요란한 일을 벌여도 되는 것이었을까? 잦은 북벌을 비판한 것이다. 미약한 국력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출병한 탓에 싸움에 참가한 병사는 물론 후방에 남은 백성들의 참상 또한 말이 아니었다. 거기다 제갈량에 개배웠다지만 강유의 전략 자체도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정치력도 부족했다. 환관 황후의 발언을 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참소당의 공경에 몰리는 정치부재의 면모를 보였다. 결국 큰 능력도 없으면서 호전성만 높았던 강유가 총나라의 멸망을 재촉한 셈이 되었다. 적장 종해를 이용하여 총나라 재건을 도모해보지만 진수의 평대로 그 계획 또한 주도 면밀하지 못해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강유가 죽자 좌장군 장익 등도 적과 어지럽게 섞여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다. 태자 유선과 관우의 손자인 한수정후 관이도 위군에 살해되었다. 성도의 군사와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져 달아나다가 서로 짓밟고 짓밟혀 죽은 자가 부지기수였다. 열흘 뒤 가충이 먼저 와서 방을 붙이고 백성들을 어루만지니 그제서야 비로소 분위기가 안정되었다. 가충은 위관에게 성도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후주를 데리고 낙양으로 향했다. 상서령 번건 시중 장소 광록대부 초주 비서랑 극정 등 몇 사람만이 후주를 수행할 따름이었다. 요하와 동궐 등은 병을 핑계대고 나오지 않다가 그 뒤 모두 우라병으로 죽고 말았다. 제3장 때는 위나라 경원 5년이었는데 연호가 함이 원년으로 바뀌었다. 그해 봄 3월 오나라 장수 정봉은 총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 오나라로 철군했다. 그러자 중서승 화액이 오나라 국주 손유에게 아뢰었다. 오나라와 총나라는 입술과 이의 관계이온데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하였나이다. 사마소는 오나라를 칠 것이오니 폐하께서는 단단히 방어책을 세우소서. 소녀는 이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육손의 아들 육항을 진동대장군 형주목으로 삼아 장강어기를 지키도록 하고 좌장군 손이로 하여금 남서 각 지역의 주요 길목들을 지키도록 했다. 또한 장강 강가를 따라 설치한 수백 곳의 군영의 군사를 배치하고
노장 정봉으로 하여금 이들을 총지휘하도록 함으로써 위군의 침략에 대비토록 했다. 한편 총나라 건영태수 곽과는 성도가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소복을 입은 채 서쪽을 바라보며 사흘 동안 통곡했다. 이를 보다 못한 장수들이 물었다. 이미 한나라 임금이 보위를 잃었는데 어찌 속히 항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자 곽과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거리가 멀어 소식이 끊어졌으니 우리 임금의 안위가 어떠한지 아직 알지 못하지 않느냐. 위나라 국주가 우리 임금을 예로 대한다면 그때 성을 내놓고 항복하여도 늦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우리 임금을 해치고 욕되게 하였다면 임금이 욕을 볼 때 신하는 죽어마땅한 것이니 어찌 항복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들은 장수들은 모두 옳게 여기고 즉시 낙양으로 사람을 보내 후주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한편 수레에 실린 후주가 낙양에 도착하자 사마소는 이미 조정에 돌아와 있었다. 그는 후주를 보자 꾸짖었다. 공은 주색에 빠져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채 어진이를 내쫓고 정치를 잘못하였으니 이치로 따지자면 죽어마땅하도다. 후주 유선은 흑빛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를 본 문무백관이 입을 모아 말했다. 총나라 국주는 이미 나라를 잃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투항하였으니 사면해 주십시오. 이에 사마소가 유선을 봉해 안락공으로 삼고 살집과 달마다 쓸 돈을 하사하고 비단 1만 필과 노비 100명을 내주었다. 그의 아들 유효와 총나라 신하 번건, 초주 극정 등도 모두 후작에 봉했다. 후주는 은덕에 감사하며 궁궐을 나왔다. 그러나 사마소는 환관 황호만은 용서하지 않고 무사들에게 명했다. 여봐라,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친 저놈을 능지 쫓아마라. 이에 황호는 동쪽 저작거리로 끌려나가 머리 몸 팔다리에 6토막으로 잘려 각처에 돌려 보이는 능치처참의 형을 받았다. 한편 건영태수 곽과는 후주가 자기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휘하군사를 이끌고 투항했다. 다음날 후주는 몸소 사마소의 부중을 찾아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사마소는 연애를 베풀어 그를 안대하며 먼저 위나라의 음악과 춤을 보여주었다. 이를 본 총나라의 관리들은 슬퍼했으나 후주 유선만은 기쁜 얼굴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마소가 총나라 사람들을 시켜 총나라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총나라 관리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건만 후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낄낄거리며 웃을 따름이었다. 술이 얼근히 취하자 사마소가 가충에게 말했다. 사람이 무정하다 하여도 어찌 저 지경이란 말인가. 제갈공명이 살아있다 하여도 저런 자를 도와 오래 지키기는 힘들었을 터인데 하물며 강유가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는 후주에게 물었다. 총나라 생각은 나지 아니하시오? 총나라 생각이라니요? 이곳이 즐거운데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잠시 후 후주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뒷간에 가자 극정이 뒤따라와 말했다. 폐하께서는 어찌 총나라 생각이 나지 아니한다고 대답하시옵니까? 그가 다시 묻거든 눈물을 흘리며 선조들의 무덤이 멀리 총나라에 있으니 마음으로 서촉을 그리워하여 하루도 생각하지 아니한 날이 없다고 하소서. 그 말을 들으면 진공은 틀림없이 폐하를 총나라로 돌려보낼 것이옵니다. 후주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왔다. 술이 약간 취하자 사마소가 다시 물었다. 총나라 생각은 나지 아니하시오? 그러자 후주는 극정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한 뒤 소리내어 울려 했으나 눈물이 나오지 않자 눈을 감아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사마소가 물었다. 지금 한 말은 극정이 가르쳐준 말 아니요? 그걸 어찌하셨소? 깜짝 놀란 후주가 눈을 뜨며 반문하자 사마소와 좌우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이 때문에 사마소는 후주가 고지식하다 여기고 그로부터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 같은 후주의 모습을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활락을 추구하니 얼굴엔 웃음 가득. 만국 슬픔 한 점도 보이지 않는구나. 타국서 쾌락 취해 고국을 잊고 사니 후주가 못난 줄을 이제서 알겠구나.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